깊은 새벽, 몬태나 숲속 캠프장에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개는 어둠 속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늑대들을 향해 단숨에 달려들었죠. 평화롭던 가족 캠프는 단숨에 생존을 건 전장으로 변했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 묵이 없는 어른들, 그리고 단 한 마리의 개. 과연 인간을 노리는 회색 늑대 무리 앞에서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몬태나주 리버사이드 구조견 훈련소의 잭 브랜든입니다. 15년간 시카고 경찰로 일하다 이곳으로 왔죠.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몬태나주의 광활한 들판과 울창한 숲이 만나는 리버사이드는 야생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도시의 콘크리트 숲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시카고에서의 마지막 근무일, 총기 사건으로 제 동료 마이클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도시의 소음과 불빛, 사람들의 아우성이 저를 숨막히게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 몬태나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의 새삶은 상처받은 동물들과 함께였습니다. 제 상처가 아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녀석들 덕분이었죠. 특히 골든 리트리버, 샘은 제가 가장 어둡던 시기에 만난 친구로 늘 충실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샘의 밝은 눈빛과 늘 흔들리는 꼬리는 제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구조견 훈련소를 운영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개들을 만났고 각자의 이야기와 상처를 가진 그들과 교감하며 저 자신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작년 겨울, 몬태나는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2월의 어느 날,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희귀한 동양견이 발견되어 긴급 보호 중이니 전문가인 제가 와서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그 개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눈처럼 하얀 털과 강인한 눈빛을 가진 중형견이었죠. 보호소 직원은 이 개가 진돗개라는 한국의 토종 견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해외 주둔 군인이 데려왔다가 버리고 간 것 같아요. 몇 주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눈과 얼음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이 개는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않고 구석에서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접근하는 직원들에게도 경계심을 보였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죠. 저는 그 개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경찰 시절 제가 본 많은 사건 현장에서의 눈빛,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그 개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니네. 저는 직감적으로 이 개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의아했지만 저는 이 개가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 하얀 진돗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로키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로키를 맞이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로키는 샘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신중하게 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자신의 공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로키는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샘과는 달리 로키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령에도 바로 따르지 않았고 제 지시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강했죠.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훈련사로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로키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키는 단순히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이 오고 눈이 녹기 시작한 4월, 저는 매년 여는 구조견 교육 캠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숲 근처 야영장에서 진행되는 이 캠프에는 아이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구조견 훈련법을 배우고 함께 생활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로키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로키가 사람들과 더 많이 교감하고 또 다른 개들과 어울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캠프 첫날은 완벽한 날씨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5월의 몬태나는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소량기로 가득 찬 최고의 계절입니다. 12명의 아이들과 8명의 성인 참가자들이 야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개들의 짖는 소리가 어우러져 캠프장은 금세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 자기소개를 하고 각자 데려온 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샘과 로키를 소개했습니다. 샘은 늘 그렇듯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런 샘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로키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듯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하얀 개는 왜 저한테 안 오나요? 로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시간이 좀 필요해. 천천히 친해지면 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로키를 관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로키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누가 자신의 따뜻함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에는 기본적인 구조견 훈련 시범을 보였습니다. 샘은 완벽하게 명령에 따르며 모범을 보였고 로키는 글쎄요. 로키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였습니다. 제가 앉아라고 명령하면 로키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결국은 앉곤 했습니다. 마치 제 명령을 존중은 하지만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겠다는 듯한 태도였죠. 한 참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개는 정말 독특하네요. 마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로키는 특별합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난 견종이라고 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장작을 쌓고 모두가 둘러앉아 마시멜로를 구웠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고 어른들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숲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몸은 경직되었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숲에는 사슴이나 작은 동물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로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내 낮은 으르렁거림을 시작했고 이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샘도 로키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시절의 직감이 되살아났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주변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말이죠. 다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제 말에 모두가 순간적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색 빛이 나는 실루엣을 두 개의 녹색 눈이 캠프파이어의 불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색 늑대였습니다. 몬테나 숲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이지만 이렇게 인간의 영역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몇몇 어른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조용히 뒤로 물러서세요. 절대 뛰지 마세요. 제 지시에 모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로키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를 슬쩍 돌아본 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샘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늑대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그들을 부르려 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로키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로키와 샘에 대응해 잠시 멈춰섰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된 대치 후 늑대는 천천히 마치 자신의 의도가 단지 탐색이었다는 듯이 뒤로 물러나다가 결국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캠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로키와 샘에게 달려가 영웅들을 반겼습니다. 개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한 부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특한 친구들이에요. 다른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샘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로키를 바라보았습니다. 로키는 여전히 숲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경계를 풀지 않는 경비병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로키의 진정한 본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수천 년간 자신의 가족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길러진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 텐트에 들어갔지만 저는 로키 덕분에 이상하게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고 그 확신은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캠핑장은 안개와 함께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전날 밤 로키의 경계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푹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전직 경찰의 직감이었을까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밤새 귓가에 맴도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몬테나의 야생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위험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찰로 일하면서 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자연의 위협 앞에서는 여전히 미숙한 대응자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로키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자 로키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여전히 숲의 가장자리를 주시하며 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었죠. 그의 털은 약간 곤두서 있었고 귀는 미세한 소리에 반응하듯 미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로키의 하얀 털은 마치 은빛으로 빛나는 듯했어요. 그의 자세에서는 경계심과 함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떠나지 않은 건가? 로키의 등을 쓰다듬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캠핑장 주변으로 둘러친 소나무들은 새벽 안개 속에서 거대한 수호자처럼 서 있었어요. 간간이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이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자연의 소리가 멈추는 것은 대개 위험의 전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숲속에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 그리고 낮고 길게 울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늑대의 소리였죠. 로키가 몸을 낮췄고 저는 즉시 텐트로 돌아가 손전등과 호신용 곰 스프레이를 챙겨 들었어요. 손에 쥔 스프레이가 이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지만 지금 제가 가진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오자 로키가 여전히 숲을 향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와는 다른 움직임이 숲속에서 포착됐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한 마리는 정찰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랜턴 빛을 비추자 여러 쌍의 녹색 눈이 어둠 속에서 반사되어 빛났어요. 회색빛 그림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마리의 회색 늑대 무리였어요. 북부 몬테나에서는 최근 늑대 무리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먹이가 부족한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는 사람 주변까지 내려오는 일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캠프에 오기 전 레인저들이 주의를 주었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었죠. 가장 앞에 선 늑대는 눈에 띄게 컸고 오른쪽 얼굴에 상처 자국이 선명했어요. 아마도 우두머리였겠죠. 달빛에 반사된 그의 눈은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2마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서서히 반원 형태로 저희를 포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이건 분명 우연한 접근이 아니라 목표를 정한 사냥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캠핑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어요. 늑대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었습니다.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전문팀처럼 보였어요. 저는 경찰 시절 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 원시적이면서도 지능적인 위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협동성과 전략적 접근 방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로키는 제 곁을 지키며 늑대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근육이 긴장되어 있었고 언제든 방어나 공격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로키가 보여준 모습 중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왜 수천 년 동안 귀중한 호위견으로 여겨져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팽팽한 대치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모든 상황을 격화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로키의 용기가 큰 힘이 되었어요. 그의 결연한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늑대 무리야, 로키, 뒤로. 하지만 로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캠핑장과 늑대들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늑대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반원 형태로 저와 로키를 감쌌어요. 분명 이건 우연한 접근이 아니라
목표를 정한 사냥 움직임이었습니다. 무리 중 가장 큰 늑대가 앞으로 나섰어요.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마도 우두머리일 것입니다. 로키는 그 늑대와 눈을 맞췄고 두 동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저는 뒤로 물러서며 주변 캠핑객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모두 조용히 차로 이동하세요. 뛰지 말고 아이들부터 천천히. 그 사이 우두머리 늑대가 로키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로키도 즉시 반응해 정면으로 맞붙었고 둘은 순식간에 부딪혔죠. 늑대의 송곳니가 로키의 목덜미를 스쳤고 로키는 짧게 신음소리를 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를 디디고 버티며 상대의 가슴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죠. 로키와 우두머리 늑대가 격렬하게 싸우는 동안 나머지 늑대 두 마리는 망설이며 주위를 빙 돌았어요. 우두머리의 신호를 기다리는 듯 공격도 퇴각도 하지 않은 채 신중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란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어요. 샘이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쪽에서 맴돌던 늑대를 향해 위협적으로 짖기 시작했어요. 그 늑대는 샘을 경계하며 약간 물러났지만 여전히 기회를 노리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왼쪽의 다른 늑대를 향해 스프레이를 준비한 채 긴장했어요. 로키와 우두머리 늑대의 싸움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두 동물은 서로를 물고 뒤엉킨 채 회전하고 있었어요. 로키는 크기에서는 열세였지만 놀라운 민첩성과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이제 목덜미 부근에서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의 사기를 꺾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몇몇 어른들은 차로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늑대들은 더 흥분한 듯했어요. 가장자리에서 맴돌던 늑대 한 마리가 갑자기 캠핑장 쪽으로 파고들려 했지만 두 남성이 화로 옆에 있던 장작을 들고 그 늑대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어요. 또 다른 사람은 랜턴 삼각대를 높이 들어 소리를 냈습니다. 뒤로 가. 저는 손에 든 스프레이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 사이 로키와 우두머리 늑대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한순간 로키가 불리한 자세로 넘어지는 듯했으나 놀라운 유연성으로 재빨리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두머리 늑대의 목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움직임이었어요. 목은 가장 치명적인 공격 지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격자에게도 가장 위험한 접근 방식이었죠. 우두머리 늑대는 로키의 공격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놓지 않았어요. 둘은 땅에서 구르며 싸웠고 그 과정에서 로키의 하얀 털은 더욱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른 두 늑대는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며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캠핑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도구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는 접이식 의자를 들고 또 다른 여성은 요리용 큰 냄비와 국자를 두드리며 소리를 냈어요. 얼마 전까지 평화롭던 캠핑장이 이제는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맴돌던 늑대 한 마리가 로키와 우두머리 늑대의 싸움에 끼어들려는 기미를 보였어요. 저는 즉시 그 방향으로 달려가 스프레이를 뿌렸고 동시에 샘도 그 늑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늑대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동쪽에서 첫 번째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보통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라 해가 뜨면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미 전투는 한창이었고 우두머리 늑대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늑대는 여전히 강력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로키의 옆구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로키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잠시 힘이 빠진 듯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부상이 될 수 있었죠. 샘은 계속해서 다른 늑대를 견제하고 있었고 캠핑장의 성인들도 더 다양한 도구로 무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자원봉사자는 길이가 긴 바베큐 집게를 들고 늑대들을 향해 찌르는 동작을 취했고 다른 이는 접이식 삽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로키는 잠시 휘청거리는 듯했지만 곧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우두머리 늑대를 향해 몸을 낮추었죠. 이번에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늑대의 주변을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전략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늑대는 점점 더 지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동시에 주변을 맴돌던 다른 늑대들도 사람들의 지속적인 위협과
소음에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로키는 다시 한번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어요. 늑대의 뒷다리를 향해 돌진하여 물었고, 균형을 잃은 늑대는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저와 몇몇 캠프 참가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진격했어요. 모두가 각자 들고 있던 도구들을 두들기고 흔들며 최대한의 소음과 위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세에 늑대들은 마침내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두머리 늑대는 일어나 로키를 한 번 더 노려보았지만 결국 두 마리의 동료들과 함께 숲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회색 형체가 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저는 응급상자를 꺼내 로키의 상처를 살폈어요.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목 쪽이라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상처 주변을 살펴보니 다행히 주요 혈관은 손상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구리 상처는 꽤 길고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로키. 이제 다 괜찮아. 저는 로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었어요. 로키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숲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제가 상처를 닦아낼 때마다 가끔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샘은 로키 곁에 앉아 가끔 그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하는 듯 했어요. 제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로키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했어, 친구. 저는 말을 이을 수 없이 목이 메었습니다. 응급처치 과정 내내 로키는 놀라울 정도로 참을성을 보였어요. 제가 알코올 솜으로 상처를 소독할 때조차 신음만 할 뿐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놀라운 인내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캠핑장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로키를 영웅이라 부르며 환호했고 어른들은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한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늑대들이 텐트까지 왔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캠프 자원봉사자가 구급상자에서 항생제 연고와 붕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로키의 목과 옆구리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어요. 다행히도 캠프에 수의사 경험이 있는 참가자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키의 치료가 끝나자 저는 그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울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로키는 여전히 캠핑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짐을 싸고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듯했죠. 그의 충성심과 책임감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로키에게 작은 간식을 건넸습니다. 정말 용감했어. 고마워, 로키. 아이가 말했어요. 로키는 처음으로 경계를 잠시 풀고 아이의 손에서 간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캠핑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로키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호자네요. 정말 용감한 개예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로키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주변 동물병원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30분 거리에 24시간 응급동물병원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캠프 관리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그는 이 사건을 지역 레인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늑대 무리가 캠핑장까지 내려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죠. 차에 탑승한 후 백미러로 캠핑장을 바라보니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감사와 경외심이 엿보였습니다. 로키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캠프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영웅이로구나. 로키, 샘, 너도 고생 많았어. 저는 조수석에 누워있는 로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동물병원으로 가는 길은 평온했습니다. 로키는 가끔 신음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샘도 뒷좌석에서 조용히 로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들이 즉시 로키를 살폈어요. 목 부근의 상처는 다행히 봉합은 필요 없었지만 옆구리 상처는 8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로키는 마취 없이도 치료 과정을 끝까지 견뎌냈고 수의사조차 그의 인내심에 놀라워했어요. 진료가 끝난 후 로키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수의사는 2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캠프 참가자들이 찍은 로키의 영상이
이미 소셜 미디어에 올라갔고 지역 뉴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로키, 하얀 수호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로키가 제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이자 수호자였어요. 한국의 전통견이 가진 충성심과 용맹함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로키는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어요. 예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조용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상처를 확인하고 약을 발라주는 일은 제게 하루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어요. 로키는 치료 과정 내내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었고 날이 갈수록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사건 이후 저희 구조견 훈련소는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시작으로 로키의 이야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얀 수호자, 진돗개 영웅, 야생의 수호천사 등 다양한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었어요. 캠프에 참가했던 한 참가자가 찍은 영상은 3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로키의 용기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용감할 수 있죠? 한 방문객이 물었어요. 그건 로키의 본능이에요.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의 가족과 영역을 지키기 위해 길러진 견종이니까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키를 보기 위해 저희 구조견 훈련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었지만 곧 주변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는 이 모든 관심에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경계심이 강했지만 방문객들 중 특히 아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주말에는 로키가 동물 이야기를 다루는 지역 TV 프로그램에 초대되기도 했어요.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과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로키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행자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질문을 던졌지만 로키는 항상 제 옆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기만 했어요. 이런 개를 더 많이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진돗개는 아주 특별한 견종이에요.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나지만 모든 가정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존중과 이해, 그리고 충분한 활동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책임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방송 이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저는 이메일과 전화로 진돗개 입양에 관한 문의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유행처럼 진돗개를 입양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로키는 이제 구조견 훈련소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개들이 더욱 집중하고 훈련에 임하는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로키는 특히 불안감이 강한 개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마치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듯 했죠. 훈련소를 찾는 한 어린 소녀가 로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낯선 동물들을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로키에게만은 다가가 앉아 그의 털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로키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 같아요. 소녀의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로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라 치유자의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인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을 지닌 로키의 균형 잡힌 성격은 주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로키의 명성은 지역을 넘어 한국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연락이 왔고 그들은 로키의 이야기를 협회 소식지에 실었어요. 그들에 따르면 로키의 사례는 해외에서도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진돗개의 우수성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네요. 협회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전해왔어요. 하지만 모든 관심과 명성 속에서도 로키는 여전히 로키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히 뒷마당을 지키고 샘과 함께 들판을 달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가끔은 높은 언덕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저는 로키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너는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야. 그리고 세상은 너를 영웅으로 기억할 거야.
로키는 그 말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몬테나의 들판 한복판에서 조용한 영웅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로키는 화려한 메달이나 트로피를 받지 않았지만 그의 용기와 충성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오늘 몬테나의 숲에서 벌어진 한 진돗개의 감동 실화 잘 들으셨나요? 도시에서 상처 입은 전직 경찰과 버려졌지만 다시 빛난 개 로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신뢰가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소리 없이 우리를 지키는 존재들. 그 조용한 헌신이야말로 가장 큰 감동이 아닐까요? 로키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삶.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